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는 3%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2,500선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2,480선까지 깨지면서 장중한테는 2,479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1조 원대였는데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은요 1조 1천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 지수가 3%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면서 양시장 오늘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속에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홍콩 증시까지 일제 1에서 3%대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까지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정확히 진단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지난주도 시장이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도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에서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급락대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난이도가 지난해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찾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관세 이슈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이 해방의 날이란 무엇일까 하고 아주 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사실 관세 때문이 맞습니다. 관세 때문인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2기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수행하는 인물은 아마 1기 때 겪었던 실수들 그리고 과오들을 아마 바로잡으려 하겠죠. 공약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가 바로 관세입니다. 내가 관세를 제대로 바로 잡아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던졌고 유권자는 그 슬로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월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친구든 적이든 착취당하고 학대당해왔다. 그냥 들었을 때는 오잉 하고 생각을 드실 법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선동적인 그러한 좀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멘트들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이 돈과 존중을 되찾을 시간이다. 그러면서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역조사의 보고서 제출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확실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보고서가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에 제출이 되게 되고요. 4월 2일에는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상호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또 결정이 될 것이냐,
이것도 시장에서 현재 초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부무열 관세 부과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자동차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지금 무역법상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의약품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2에서 3%대, CNBC 100 아시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가 2% 가깝게 빠집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1% 넘게, 니케이 지수는요, 현재 구간에서 무려 4%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락세를 현재 구간에서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모든 아시아 증시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인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로 많은 국가들을 나열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의 주간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공매도 있죠. 오늘부터 재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싫어하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월 초에는 국내 증시의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사실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업종별로는 확실히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났던 조선 쪽, 방산 쪽, 2차 전지 쪽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타깃은 2차 전지가 된 듯합니다. 오늘 LG엔솔 보니까 7% 넘게 급락세, 에코프로는 무려 10%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조선 방산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번 주 좀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조선과 방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둘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만약에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조선 쪽, 방산 쪽은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높일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는 현대로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전략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사실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이미 딥밸류 구간에 진입돼 있다라면서 공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에 진입돼 있고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오늘 3에서 4%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 고객사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모듈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계약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HBM 쪽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HBM의 수익성을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수요가 선반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을 보고 모건 스탠리는 이미 이러한 수요 선반영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다라면서 이번 주에 새로운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극단적인 미스프라이싱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전체 기술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고 NH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부진은 알려졌다라면서 이제는 그 눈을 회복 강도로 돌려보자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증권인데 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사이클의 전환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간을 견뎌온 기업들에게는 이제
새로 눈이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계속해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타깃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함께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 밖에도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주요 타깃으로 꼽히던 2차 전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일찌감치 언급돼 왔었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7%대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꾸준히 이 2차 전지 업종이 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죠.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대차장구 비중이 크게 늘기도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2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역시 업종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석유주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원유 관세에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주 딴에는 동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석유 관련주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주에 영향을 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한미 반도체 소식인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고 또 경쟁사가 등장한 여파 속에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장초반 6만 8천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고요.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밸류 체인에서 TC 본더를 공급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었는데요. 이날 한미 반도체가 증거가 예상을 밑도는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HBM 밸류 체인 쪽에 한화 세미텍이 참여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누리던 독점적인 지위가 좀 타격을 입게 되자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화 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제조용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어서 타격을 좀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 로템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방패로 공매도 압력을 피했다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올해 2배 이상 이미 오른 현대 로템인데 공매도 압력을 또 이겨내고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IM증권이 올해 1분기 현대 로템의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와 344% 증가한 1조 2,668억 원과 1,986억 원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폴란드로의 K2 전차 수출 증가 및 레이솔루션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내놓으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네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을 해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던 석유 관련주의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자동차 관세에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출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2차 관세 언급을 두고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게 되면 미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오늘 시장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공매도가 2023년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 17개월 만에 재개된 것도 한몫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허용되는 건 2020년 3월 이후 딱 5년 만인데요. 트럼프발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은 맞지만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시장 하락도 좀 가중되다 보니 원유 관련주들이 더 좋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주 중에서 국동유화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내 최대 수소가스 생산시설 건립으로 수소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극동유화입니다. 네. 석유주 안에서 극동유화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좀 석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저는 오늘 로봇주, 클로봇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 로봇 산업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고 있다 보니까 이 수혜를 클로봇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로봇의 종류가 좀 늘어나면서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165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98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리어패스와 같은 주요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범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의 국내 판권을 확보해 승찰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물류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클로봇을 한번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해서 19,400원 수준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200원, 손절가는 17,7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봇에 대한 목표 주가 21,200원까지 제시해 주시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벌써 1조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현재 가장 많이 파나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눈에 띕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 눈에 띕니다. 오늘 또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이고요.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모두 다 오늘 낙폭이 꽤 큰 기업들 매도 폭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체 완성차 쪽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부품 쪽으로 그리고 지주사격인 현대모비스 쪽으로는 매수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APR,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현대건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이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매도 스탠스 나타내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즈는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롭틱스, 세 번째로는 SM, 네 번째로는 솔리드, 다섯 번째로는 휴젤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번째로는 HLB인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KB금융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2주 전부터 전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체 지수를 이기는 기업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플러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 네 번째로는 한화비전,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선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광, 세 번째로는 노머스,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 두 번째로는 D&D 파마텍, 세 번째로는 솔리드, 네 번째로는 네이처셀, 다섯 번째로는 젠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거셉니다. 3%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쪽 일본, 중국, 홍콩까지 일제히 급락세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발 이제 조정 구간에 이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 4월 2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긴장감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도 재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관세는 협상용 카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불안감이 몰려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경제지표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이 하회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표가 고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소비 지출 쪽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여기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 2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들 불안감에 떠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 침체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다가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게다가 관세가 정말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더티25라고 해서 1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가장 이제 미국에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다라고 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또 우리나라도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본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국 대상 쪽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세를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20% 부과하겠다.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은 말이 계속 바뀝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제 입에서 이제 필터링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거세어지는 이런 압박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이제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기를 정말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에는 그렇게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펼친다라는 건데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 제가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대 피해는 GM이다라고도 설명드렸었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또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협상 카드를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히토류 얘기 또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휴전을 만들고 미국에다가 이제 많은 투자를 얻어내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를 판매하고 이 정도 스토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했다시피 31조 원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서 협상력을 좀 키우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수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되시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2,500포인트 이탈하니까 또 숫자 가지고 이거 이탈했네 어쩌네 오늘 현물도 1조 원 파는데 선물도 1조 원을 파네 파생시장 그나마 괜찮다고 하더니 왜 이런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불안감이 조성되는 구간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게다가 3월 말까지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매도 있죠. 오히려 공매도가 나오면은 지금 미리 선조정을 받아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매도라는 것도 투기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면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쳐야지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많잖아요. 바닥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면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고점 부근에 있으면 위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땡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습니다. 공매도도 과열돼 있는 구간, 슈팅 구간에서 공매도를 때려야 아래쪽으로 해서 30%든 50%든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매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추후에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조정을 미리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과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 공포가 난다라고 하는 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불확실성이 해결됐으니까 위에 돌파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구간에 온 거고 굉장히 불편한 구간에 온 거는 맞는데요.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한두 차례 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주가는 회복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오늘은 이제 월봉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게 가져왔는데 일봉 차트 2,500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 조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리면서 이제 선물 포지션으로 좀 위쪽 방향을 부축해놓고 옵션으로 좀 하방을 해서 단기적으로만 하방 리스크를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야 단기적으로 불안하니까 이제 뭐 고퍼스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 기존에 모아놨던 거는 다 위쪽 상방을 보는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 이번 달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한번 올라가서 2650 돌파 시도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이번 달에도 돌파 시도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눌림목까지 그냥 받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위쪽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숲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봄에 저는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일봉 차트 뭐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역회된 숄더 정도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좀 과하게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불안감 요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80 회복 나오면은 기존에 이 구간은 계속 지켜줬던 구간이고 이탈만 하면은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었는데 다시 한번 뭐 투매를 만들 뭐 필요성까지는 뭐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붙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뭐 더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입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만 그렇지 코스닥도 월봉 차트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시면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기존에 투매가 한번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780 두드리고 눌림목 받고 있다. 그러면은 4월 달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흔든 다음에 위쪽으로 쓱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안정적인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급락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추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과거에는 시장이 양호한데도 제가 조정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겁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투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는 오히려 하단을 흔들고 나서 저항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아, 그때 말 들을 걸, 공포감 갖지 말 걸, 공포를 매수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시 한번 오는 기회다라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날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표 얼만큼 도달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1월 목표치는 말로 없는 3종목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4종목으로 초과 달성을 했죠. 자, 2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 목표는 어땠어요? 100% 이상 종목이 나올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라고 했는데 2종목 100%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140% 초과까지 해서 목표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뭐 그 이상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이 3종목이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3월 목표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차 목표치. 그래도 이 도달하는 종목을 그래도 30종목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2월 달까지 시장이 좋으니까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 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썩 좋지 않고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1차 목표치까지 가는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쉽게도 4종목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성 못했으니까 이게 나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요,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번 달에 4종목 모자란 만큼 과거에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4월 달, 5월 달에 제가 요 4종목만큼 더 달성을 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목표로 우리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200% 고점을 높이는 작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차 목표 40종목 저점을 높이는 작업도 4월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뭐 희망적인 멘트나 아니면은 너무 투매나 이런 부정적인 멘트나 이 근거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동안 지켜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검증해드리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목표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는 시장뷰를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좀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 조정을 딛고 4월에는 조금 더 밝은 장세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짚어주셨던 만루홈런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좀 리뷰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골라와 주셨는데 만루홈런 코너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기대감은 좀 많이 모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애플에 이제 OLED 증착 장비 공급하는 게 BOE랑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캐논 도끼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크로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성장성까지 갖췄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가 동향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은 아쉬웠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선익시스템은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상단 두들기고 하단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단을 5만 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애플이나 뭐 이런 쪽의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의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이제 폴더블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익시스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신 골라주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 이제 자동차주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만루홈런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련 관세 발언이 또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오늘장에서 또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선익시스템이 아쉬웠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화신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동차주가 어떻게 기대감이 높지? 관세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화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현대차의 확실한 1차 협력사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입니다. 선발대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성우하이텍, 화신, SL 같은 경우가 선발대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이 바로 화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부터 해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까지 해서 전기차 쪽 성장 가능성까지도 계속 품고 있는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은 지금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1차 목표치 정말 한 호가 못 미쳤습니다. 이 종목이 아쉬운 종목이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정말 10,000원이었는데 한 호가 50원 못 미쳐갖고 달성 못했지만 이거 제가 볼 때 4월 달이면 그냥 어차피 돌파해가지고 그 이상 말로 홈런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다시 눌림목 갖고 있다. 그리고 양봉 하단 구간에 있다. 여러분들 매수 안 하신 분들, 자동차주 없으신 분들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EAS 종목은 우양입니다. 지난 2월 21일에 식품주 짚어주실 때 만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의견 어떻게 가고 계실까요? 네, 우양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직 뭐 기간이 뭐 그렇게까지 뭐 길지는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날이 뭐 계속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 냉동김밥 열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핫도그, 냉동 핫도그나 이런 핫도그 쪽은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우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K푸드의 신화, 삼양 이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김밥이든 만두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한번 쓱 올라와서 이제 1차 목표치 부근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다가 눌렸습니다. 근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직 구간 나온 거 보이시죠? 화신하고 비슷해요. 매직 구간 나오고 양봉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아래로만 너무 파고 들어가지고 저점 계속 깨고 내려가는 종목 불안하다 하면은 화신이나 우양 같은 이런 종목들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다 시장 때문에 밀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양에 대한 리뷰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휴젤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접근해봤던 역시나 만홈런 종목. 현재 상황에서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투자 의견 가져가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휴젤은 뭐 제가 이 뭐 미용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고 남자도 관심 갖는 시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차트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불안함이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수급도 외국인 최상위 그리고 기관도 최상위 코스닥에서 휴젤만 다 쓸어모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양매수 수급을 이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4만 원 전후 되는 요 구간에서 계속 막혀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밀려야 되는 자리인데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 밀려도 어차피 돌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1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도 같이 편승할 타이밍이 또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휴젤도 그렇고 우양, 화신까지 앞으로의 기대감 남아있는 만홈런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4월장에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시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고점을 높이는 작업을 지난달까지 하고 이번 달에는 조금씩 높이면서 이제 휴식 구간을 가졌죠.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200% 넘는 종목이 이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50% 아래 종목은 여기 이제 곧 조만간 못 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슬슬 50% 이제 돌파해 가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올라오고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50%만 넘어가려다가 1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세 자릿수까지도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아마 4월에는 속출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4월 초까지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심리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그래 3월에 맞을 거 다 맞자. 그리고 4월에는 좋은 일 들어오는 것들 내 계좌에 다 반영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긍정적인 이 말로 없는 종목 상위처럼 여러분 계좌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 작년부터 저희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온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또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의 종목들 정리도 좀 해봤고 이제 새로운 종목도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하이라이트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다시 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로 없는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머신비전이랑 머신러닝이랑 우리가 계속 듣는 얘기 들이잖아요. 그 시장의 핵심에 삼성전자가 또 자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프로젝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인수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3명 다 특허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지금 눌림목 완성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대응 전략만 보면은 지금 26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락 목표치를 28만 원까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하나에로스페이스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0% 넘게 또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또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 작년 12월 18일에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210% 넘게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또다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25만 원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서 위쪽을 보시고 저는 이제 45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이제 35만 원, 2차는 45만 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24만 원 구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는데 다시 재매수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4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멈췄던 공매도가 5년 만에 전 종목 대상으로 재개된다. 증권업계는 단기적 수급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31일 금융당국은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며 기관과 개인의 대차거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차 잔고가 높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며 증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는 평균 8.9%, 코스닥은 2.9% 상승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 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짜 쉽지 않네요. 코스피는 3%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1조 2천억 원가량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인 좀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현정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미국 증시 부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증시도 부진했고 사실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만 본다면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강대국의 증시라는 점 그리고 많은 미국 내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투자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좀 미국 증시만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는 없었습니다. 강대국 패권국으로서 좀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앞으로도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이나 중국 등의 비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고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AI 패권국으로서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딥시크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이제 위스덤트리사의 주식 헤드인 제프 웨니거는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국의 터리픽 10이 이제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모멘텀을 받으려면 좀 감세 정책과 같은 정책단에서 드라이브가 걸리거나 혹은 실적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높은 편이어서 트럼프가 최근과 같은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재무부 장관 베센트는 취임 후 6개월은 조 바이든 경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좀 전 행정부로 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내년에 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 성과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 정책과 같은 좀 모멘텀이 있을 때 미국 증시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주식시장보다 좀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좀 작년 연말부터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4월 2일을 좀 지나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부진하지만요. 전체적인 또 상황들을 보면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모멘텀도 많습니다. 지금은 재정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증시를 이렇게 급락하게 둘 수는 없겠죠. 앞으로 기대가 좀 큰 것 같고요. 이어서 유럽과 중국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 증시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앞서서 딥시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딥시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이다 보니 중국 쪽에서 꽤 많은 현재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상반기에 미국이 쉬어가는 와중에서 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수나 좀 기술주 위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수주가 좀 기술주보다 성과가 좋으려면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경기가 좀 좋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터리픽 10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린다고 하고 있고 또 텐센트 호실적이 최근에 발표됐고 또 딥시크 차세대 모델이 좀 예상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등 이런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연초 이후로 봤을 때 항생지수가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
중국 본토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7%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갭 메우기 차원에서는 좀 내수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모멘텀이 있기에는 기술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강구통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강구통을 통한 매수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구통에서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두 지수가 좀 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부의 효과로서 좀 내수로도 온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지수단에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좀 홍콩 기술주 비중이 높은 MSCI 차이나 지수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으로는 티커가 MCHI 상품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코덱스와 타이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좀 유동성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테마단에서 접근을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 인터넷 테마에 투자하는 크레인쉐어즈에서 운영하는 K웹 상품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AUM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상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상품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쪽은 아직 경기 반등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본질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 네. 단기간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있었던 양회를 보더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내수 진작이나 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던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구원식 정책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수 소비를 좀 겨냥하고 이루어진 정책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좀 이런 정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소비를 좀 봤을 때는 좀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는 좀 작년 11월 이후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이후로 좀 우회 수출이 막힌 상황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증시 부양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제 부의 효과로서 소비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유럽 쪽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들어갈 돈이 유럽 쪽으로 그리고 중국 쪽으로 또 분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들 있는데 유럽 증시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계속해서 좀 연초 이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에 경기 눈높이에 대한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유럽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가 단에서 성과를 좀 보자면 러우 종전의 재건 수혜가 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가 연초 이후로 한 30% 정도 올랐고 또 이제 러우가 종전이 될 경우에 이제 유럽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이제 저가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제조업 경기가 부흥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면서 독일 증시도 한 18% 정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유럽에 투자하는 ETF는 좀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이제 영국이 포함된 상품과 영국이 포함되지 않은 유로존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업종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에서 M&A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유럽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계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좀 금융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민감 섹터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피델리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을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영국과 유로존이 좀 경기 수축 국면에서 회복하는 국면으로 좀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경기 민감 섹터인 금융주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국 비중을 높이고 싶으시면 VGK라는 상품, 영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분들은 이제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EZU 상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테마돈으로 접근을 할 때 유럽 방산업종 좋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게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국가들이 좀 국방비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2배 이상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EUAD라는 유럽 방산 상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상장시킨 글로벌 방산 상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쪽도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원자재, 금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금광기업도 리포트도 내셨던데 금에 대한 전체적인 스탠스 그리고 몇 가지 상품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관련된 또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3,100불을 맞습니다.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사실 금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수요에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금 가격 상승이 좀 견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 부과의 우려로 이제 미국 내에서 선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런던 금고에 있던 금 현물들이 이제 미국 내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2년과 같은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가격단에서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봤을 때 저는 좀 금광기업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금광주 관련 ETF의 성과는 이제 금 가격에서 금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차감한 스프레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금광주에서 좀 비용이 높은 것을 살펴보면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천연가스가 좀 계절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견조한 상황에서 비용단에서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좀 금광주 관련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장격 상품으로는 이제 바네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DX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ETF 애널리스트여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리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GDX의 상위 보유 종목을 봤을 때 베리골드나 뇨문트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금광산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휘튼 프레셔스 메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광으로부터 이제 계약을 통해서 금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면서 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스트리밍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좀 운영 리스크는 낮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휘튼 프레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액 비중에서 금과 더불어 은의 비중도 좀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를 때도 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좀 선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 가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티커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1분기를 마무리하고 2분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 글로벌 증시는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주요 지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시장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요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쟁의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수입차 25% 관세 소식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제 곧 나올 4월 2일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주요 수출국인 만큼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외 주요 경제 예측 기관에서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2.1%에서 1.5%로, HSBC가 1.7%에서 1.4%로 끌어내린 바 있고요. S&P도 1.2%대 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1.0에서 0.9%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0%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향되는 추세긴 하지만 0%대 성장률이 나온 데다가 그 낙폭이 좀 거세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담 요소인데요. 이와 더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에서는요, 이미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4에서 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또다시 발표가 된다면 실효 관세율은 더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세의 장기간 지속 여부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에 높은 관세율을 발표하고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간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10%에 더해서 추가적인 10%를 더 안게 된 중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언제 더 추가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대신증권 쪽에서는 증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국이 WTO의 최혜국 관세율의 오해를 받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산업부의 실무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반영된 상호 관세가 적용되게 된다면 시장의 우려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일단 4월 1일에 나오는 상호관세 D-Day가 임박한 가운데 이 4월 2일은 전면전으로 더 이러한 상황이 치닫게 될지 혹은 악재를 해소하는 갈림길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2일에 나오게 될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어떠한 협상 방안이 나올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벌써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1조 3천억 원대까지 늘렸어요. 오늘 뭐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3% 가깝게 급락세, 외국인들 2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할 때마다 어려운데 또 이러한 하락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를 이겨낼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쿼드러플 리스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관세, 그다음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좀 뭐 가늠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도 지금 현재 있어서 네 가지 이제 쿼드러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관세 전쟁에 가장 좀 약세를 보여야 될 국가가 중국인데 오늘
중국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면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일본도 장중 한때 4% 마이너스 넘게 빠져 있는데 이제 4월 2일까지는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에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일 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관세를 적용을 할 건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약간 불확실성이 노출된 것보다 관세로 인해서 경제 지표 자체가 만약에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오히려 그때서부터 하락의 시작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약간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일단 뭐 4월 2일 날 뭐 좀 약간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 문제 때문에 연동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시장의 분석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앞선 이제 이번이 한 뭐 네 번째라고 친다라고 하면 앞선 세 번째의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오히려 유입을 시켰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선 어떤 세 개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과거에 그랬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러라는 뭐 법은 없긴 합니다만은 예상이 좀 보기 좋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오늘 첫 거래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매도 재개 전에 시장에서 이제 타겟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업종군들이 많이 좀 발표가 됐었죠. 일단 방산, 조선. 근데 오히려 굉장히 좀 견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10% 이상 늘어나는 쪽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좀 약간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정치적인 이슈는 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 시장의 투자자 분들이 딱 하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뭐 100%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시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서부터 지금 1년 넘게 가장 좀 쉬운 말로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하락에서 느끼는 부분이 저는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물에 빠졌을 때의 느낌과 늪에 빠졌을 때의 느낌이 있는데 수영을 못해서 사실 물에 빠지면 뭐 허우적거려서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른 걸 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극히 지금 극소수기 때문에 내가 팔고 그냥 현금으로 난 좀 갖고 있겠다.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걸 팔고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살려고 매도를 한다. 그건 지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 2일까지는 좀 약간 관망을 하자. 이게 이제 제 어떤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고 갈게요. 매도랑 손절매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이 뚜렷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해서 어떠한 기업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가지고 가기에는 신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관망이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증시 상황도 녹록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피해, 가슴 아픈 피해를 낳았던 영남권의 산불 피해가 이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줄기 세 개를 보면 연이은 영남 지역의 산불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고 그 다음으로는 통상 및 인공지능 AI 경쟁력 강화 성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 지원을 통한 필수 경정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추경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동의하게 된다면 세부적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좀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었던 그리고 각 당에서 발표했었던 수준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애초에 15조 원 규모의 핀셋 추경안을 언급을 한 바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추경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규모지만 그래도 지금은 추경만이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추경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이번 추경의 의미다라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의사대로 4월 중에 추경이 편성되게 된다면 2차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한다면 그 시기가 대략 3분기경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입니다. 2차 추경의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 중에 장기채를 싸게 살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면서 채권 시장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현재 국고 10년물이 20조 원대 추경을 반영한 상태여서 굉장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슈 후에 금리 하락폭은 일시적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0년물 국고 흐름을 바라보면서 국채 시장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과 4월에 추경이 편성될지 그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기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기업은 LVMC 홀딩스인데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0.6% 하락세, 다만 지수를 이기는 기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LVMC 홀딩스 과거에 이제 코라오 홀딩스였다가 이제 LVMC 홀딩스로 개명을 했죠, 회사명을. LVMC 이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제 앞에 약자만 딴 그런 회사 이름이죠. 실질적으로는 라오스에 기반이 있는 기업인데 라오스에서는 여기 이제 그 LVMC 홀딩스 오세영 회장이 뭐 국가 서열 2위라고 할 정도로 국가 전체 세금의 20%를 이 코라오 홀딩스, LVMC 홀딩스가 이제 마크를 할 정도로 라오스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고차를 갖다가 이제 여기 지금 앞서서 언급한 4개 나라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약간은 좀 공산국가 스타일의 나라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좀 약간 미비하니까 중고차를 사다가 그쪽에서 이제 판매라는 사업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회사가 커졌죠. 현대기아 자동차를 일단은 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거의 이제 대한모터스라고 해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딜러를 하고 거의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자동차를 팔려면 우리가 꼭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금융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금융은 이제 KB랑 같이 하는 걸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제품을 들여와서 파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CKD, SKD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을 해서 파는 사업도 많이 하죠. 이제 트럭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미얀마 쪽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얀마에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기업적인 내용으로는 피해가 없나 봐요. 이제 주가 흐름이 거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정확히 고점 대비해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었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 이제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받을 정도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나온 실적을 보면은 6년 만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그 개발도상국들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강달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이제 이 라오스 쪽에 현지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한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증가를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면 가격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 잠깐 같이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죠. 과거에 한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7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이 기업의 어떤 주가 자체적인 주가 흐름을 같이 연동시켜서 나서 봤을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실 그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기업이 더 이상 빠지기는 이제 뭐 힘들 가격까지 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는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지금 과거에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 LVMH 홀딩스의 주가를 연계시켜서 보고 또 앞으로 좀 당분간은 시장이 좀 약세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선방도 할 수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바랄 수 있는 메리트가 조금 더 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VMH 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오리온입니다. 오늘 장을 이기는 기업이네요. 오리온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오리온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네.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한 그렇죠. 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초에 이제 그 오리온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이름이 이제 지금은 리가캠이고 작년 초에 이제 레고캠바이오죠. 레고캠바이오 인수하면서 초코파이 만드는 기업이 왜 뜬금포로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했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가락이 좀 세게 나오는데 어떤 한국 타이어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만회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오리온이 과거에 알테오젠도 좀 딜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알테오젠과 딜이 안 돼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를 실질적으로 인수를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과자 요리들도 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코아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코코아 가격이 올랐을 때도 오리온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분석 자료가 많았는데 작년에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코코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작년에 톤당 12,00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8,000달러까지 3분의 1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8,000달러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데 코코아 가격이 올라도 오리온은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내려도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코아 가격이 올랐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올린단 말이죠. 그건 이제 뭐 기업 입장이 좋은 거고. 근데 코코아 가격이 내려갔다. 그럼 제품 가격은 안 내리죠. 이제 원재료 가격은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식품 업체들은 이제 원재료가 올랐을 때 가격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가격 안 내리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일단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파이 하나만 사도 될 것 같은데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100개를 만들면 58개가 이제 러시아에서 소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22개, 그다음에 중국이 15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순으로 이제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딸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쇼티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 증설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도 충북 진천에 있는데 이쪽도 이제 어떤 통합물류센터를 착공을 한다. 중국 법인은 일단은 중국이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달에 2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물류나 판매나 영업 같은 경우를 일단 과거에는 직접 다 했는데 지금 오리온은 이제 물건만 갖고 오고 나머지 판매나 물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아무래도 독보적인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신건설 공장 건설도 서두르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약간 노이즈가 나올 때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도 받고 있고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초에 지금 리가켄바이오 그때 과거 당시에 레고켄바이오 인수를 했었을 때 상당한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1년 넘게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해주다가 이제 막 그 가격을 회복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 리가켄바이오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한 좀 어떤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리온이 인수하는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더 시장에서 어떤 좀 시장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오리온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어떤 주가 흐름의 어떤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좀 시장 노이즈에 전형적으로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기업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이즈에 강하면서 시장 하락과 강하게 연동되지 않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선도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좀 개파락을 했고 결국엔 3%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하락의 요인으로 따진다라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관세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코스피 2천억, 그다음에 선물시장에서도 1조 3천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하면서 큰 폭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현선물 합쳐서 2조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특히나 대차장고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나 바이오 쪽의 섹터의 종목들도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미국 나스닥, 미니 나스닥이 1.26%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아시아 증시와 일본 니케이 지수가 3.93% 하락 마감했고 중화권 증시에서도 홍콩 항생 지수가 1.6%와 신천 지수가 1.46%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 재개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관세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상호관세 관련해서 4월 2일자 그리고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4월 3일자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발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덕감해서 기회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좀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점 매수에 쉽게 나서기보다는 조금의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 굉장히 조정을 강하게 받아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장 초반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3%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밤 미 증시 그리고 내일도 우리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혹은 기대를 하기에는 분명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섹터별로 사실상 눈에 들어오는 섹터는 거의 없습니다. 로봇 정도 그리고 의료 AI 쪽에 몇 종목 거기에 정치 테마주 정도만 약간 움직일 뿐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전만 하더라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이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보이긴 하였지만 그것 또한 역시나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공매도의 타겟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되었던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밀리는 게 꽤나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HBM에 대한 물량 넓게 보면은 D램이 되겠죠. D램에 대한 캐파가 전년 대비 대략 한 30%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크진 않지만 10%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실질적인 그런 캐파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D램과 낸드 쪽의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월 대비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덕분에 레거시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졌는데 그 모든 것을 잠식시킬 만한 변수, 상호관세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선은 움츠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저도 지난해 10월,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보조금이 폐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과 SK온과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고요. 그 중에서도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미국에서의 북미양 캐파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크게 감소된다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뿐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셀업체가 1차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가운데 고평가 논란은 참고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올해 연초에 조금 반등이 나온다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거죠. 그게 오늘 공매도 재개와 함께 특히 에코프로 쪽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당 기업들은 고평가 논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당장 상호관세 결국 자동차에도 지금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기차이기도 했지만 하이브리드였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상호관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제조사들, 뭐 테슬라나 혹은 GM 그들이 영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받을 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려운 그리고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내일 동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길게 보면은 4월 옵션 만기, 4월 둘째 주 혹은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역시나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드문드문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 단기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워낙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도 2% 넘게 3% 넘게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3% 넘게 급락하면서 2,47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하루 사이 80포인트 이상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3%대 약세 보이면서 67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1조 3천억 원 이상 쏟아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천억 원, 4천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2천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합니다. 네, 3월 31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양 시장이 모두 다 3%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안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1%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선물지수 자체가 1%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니케이 지수 3% 이상의 급락세, 그나마 중국 쪽 항생 쪽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항생 쪽도 상승한 건 아닙니다. 1%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현재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는 또 유럽 쪽에 유로화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달러 쪽은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자산보다는 이외의 국가들의 자산에 조금 더 거래대금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는 좀 빠졌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보시다시피 3% 이상의 급락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479선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 매도폭이 꽤나 컸습니다. 코스닥도 3% 이상의 급락세, 672선까지 내려가면서 하루 만에 2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7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투매 물량을 봤을 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장세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외환 시장의 이러한 환경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점차 커지면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다시피 전 거래일 대비해서 6원 이상 올랐습니다. 1,472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방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들 어땠을까요? 오늘 빠르게 많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4% 가깝게 급락세, 6만 원대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5만 7천 원대까지 SK하이닉스 조금 더 빠졌습니다. 4% 하락세, LG엔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애프터아워에서 8%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은 특히나 공매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요. 33만 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3% 이상 급락하면서 10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도 3.8%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대부분 3%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KB금융이 그나마 좀 방어가 됐습니다.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또 하락이 깊게 나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기관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아는 3% 넘게 급락, 셀트리온 4% 넘게 급락.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 좀 견고했습니다. 1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방산과 또 조선 쪽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권, HD 현대중공업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요. 사실 시장이 그래도 견고했을 때 주가의 낙폭이 좀 컸던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 2.6% 넘게 하락세, 신한지주 1%대 하락세, 메리츠금융지주 0.8%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금융 쪽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았고요. 이어서 21위권부터 2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 보시다시피 4%가 넘게 빠졌습니다. 27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하나오션. 조선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여전히 조선 쪽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카카오는 4.9% 넘게 하락세, LG화학 오늘 무려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제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유입되기도 했고요. 35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는 오늘 무려 12% 넘게 급락세가 나왔고요. 4만 9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만 원대마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HLB 3%대 넘게 급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로봇 쪽이 굉장히 견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조정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확실히 오늘 또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천당장 2%대 조정, 클래시스 3%대 조정, 파마리서치 1.6%대 조정, 리가캔바이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0.8% 상승세 94,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결국에는 양시장 낙폭 거세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외화예금이 또 석 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는 뉴스도 장중에 부각이 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이 외화를 내다 파는 수요가 많았던 까닭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이달 들어서 또 생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음 달의 움직임도 주시해 보셔야 같고요. 이 같은 추세가 또 강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내일장 전략 세우는데 또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1차적으로 종목에 지금 대다수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금이 있다면 우선은 그 예수금은 가만히 잠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분명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하거나 약손실이 나고 있는 것도 함께 정리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리포트, 시황 관련된 리포트를 죄다 읽고 왔는데 네. 평소보다 이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부분과 상호관세,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한두 군데 리포트에서는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매우 단기적으로만 미칠 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 가면 갈수록 어쨌거나 낙폭을 줄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 폭은 미미합니다.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방어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 기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50원에서 1,400원에 갈 때도 1,400원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1,4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저는 결국에는 1,500원이 다시 한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가운데 기업이 그나마 이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조금은 상쇄할 수 있는 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1차적으로 나아지는 그 시점까지 일반적인 가계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그리고 안 좋은 면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안정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보여지고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조금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규로 종목을 편입하는 게 분명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기업, 거기에 실적이 강하게 늘어날 수 있는 시장 전망보다 월등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요. 상호관세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제자리로 다 돌아올 겁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상호관세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미증시가 계속해서 탄력을 잃어가는 것도 트럼프가 그것 또한 고민이 될 겁니다. 4월 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과 내일 모레입니다. 시장이 상호관세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따른 충격을 얻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매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리스크는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게 대략적으로 이번 주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날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실적 전망이 밝은 기업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적은 기업 그 종목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동성 확대 국면 속에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앞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지난주에 마감의 기술 나와주셔서 로봇 섹터를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약세장 안에서 흐름이 양호하기도 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또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APR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APR이 최근에 리포트가 3-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지금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실적 전망이 지금 밝습니다. 매출액은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25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10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의 컨센은 어찌되었든 상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에 주가 또한 올해 2월부터 반등세가 매우 강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멘텀이라면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사실상 월등히 더 큽니다. 키워드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하나가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지역별로 사업 전략이 지금 변화한다는 것, 마지막이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우선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 동사는 대략 50%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6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기준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조금씩 탈피를 하고 미국과 일본 이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소득 자체가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가 동일한 가격에 팔린다라고 했을 때 구매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타겟 자체를 미국과 일본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광고 효과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미국과 일본 등을 기반으로 올해 매출 목표가 크게 상향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천억 수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590억 원 수준, 대략 올해는 2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 중에 4분기 한 분기에만 44%가 되었습니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그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군이 지난해 4분기 때 안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사몰 중심의 온라인 채널이 기존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3,000개 이상의 직영점을 토대로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의 매출이 522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B2B의 핵심은 유럽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일본보다도 상대적인 고마진이 기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B2B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사업 경영 전략을 이미 구상을 했습니다. 3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덕분에 미국과 일본 이 B2B를 기반으로 매출은 일정 부분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뷰티 디바이스는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해당 시장이 일정 부분 개화 단계다라고 하는 것과 해외 시장에서의 디바이스 제품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R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사실 좋습니다. 오늘 장이 참 안 좋았는데 잘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올라가는 이 힘과 동기간에서 보였던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매수세가 지금 강한 거죠. 잘 버티고 주가 변동성이 적으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오늘 유한타 그리고 SK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해두었는데 해당 종목은 대략 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요. 네.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목표가로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6만 원으로 대응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APR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매도 재개와 미국발 관세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약 2달 만에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4% 내린 2,513.44로 출발한 후 낙폭을 키워 3% 하락한 2,481.1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1.49% 내린 683.42로 출발해 3.01% 하락한 672.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어지는 고환율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제금값은 온스당 최고 3,114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유지하며 고환율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공매도가 약 17개월 만에 재개되며 대차잔고 급증 기업이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거론된 에코프로비엠은 장중 7%가량, 에코프로는 12% 넘게 내리는 등 2차 전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선행 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은 장중 7%가량, LNF는 약 8%, 유한양행은 4% 넘게 하락하는 등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 변동성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대차잔고가 늘고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형사 고소에 나섭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은
이번 주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면서 ABS-TV 발행을 묵인했고 증권사들이 발행 유통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관여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증권사 연대는 고소 대상의 MBK 파트너스는 포함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46파이 배터리 양산에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최초로 돌입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베트남 법인에서 지름 46mm, 높이 95mm 배터리 모듈 출하식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695 배터리셀은 천안 사업장 마더라인에서 생산되며 베트남 법인에서 모듈로 조립한 후 마이크로 모빌리티용으로 미국 고객사에 초도 물량을 공급합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이번 46파이 배터리 양산과 초도 공급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변화됐다며 차별화된 제조 경쟁력과 품질로 시장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자체 거래 시스템에서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장 이후 신한투자증권 MTS와 HTS에서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등의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시간 체결 잔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객들은 스피드 주문, 호가 주문 등 실시간 서비스를 활용한 화면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8일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달 31일 상장 폐지된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고객들에게 전송하고 30분 후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